토론토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근대사를 전공하는 데이비드 워커 교수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정신성이야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한 태국 유학생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한국만이 특별한가요? 그 대답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심층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19세기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고 빠른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이었을까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특유의 정신과 놀라운 기술의 축적이 빚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데이비드 교수의 강의에 밀착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유학생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토론토 대학 역사학부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언제나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날도 데이비드 워커 교수의 아시아 근대사 강의실은 만원이었습니다. 캐나다 학생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크게 "왜 한국은 특별했는가?" 라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근대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이상 아시아 역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한국만이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서양의 식민 지배를 피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수는 스크린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1886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의 산업 발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30여 년 동안 한국의 공업 생산은 수십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속도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진 가운데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급속한 발전이 사회의 조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빈곤율은 낮게 유지되었고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에서도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식자율입니다. 19세기 말, 이미 한국의 식자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교수는 오래된 사진들을 차례로 스크린에 비췄습니다.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서민들의 생활, 장인들의 공방. 조선시대부터 한국에는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개화기 이후의 급속한 근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유학생, 사티트 온차이였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사티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왜 한국만을 특별하게 보시는 건가요? 태국도 독립을 유지했고 독자적인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차크리 개혁을 통해 행정과 군사 개혁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이 주목받는 건가요? 교수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칠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티스군. 분명 태국도 독립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단순한 독립 유지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수는 다시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개화기 시대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최신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서양을 모방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래 기술을 자신들의 것으로 진화시켰고, 때로는 서양을 능가하는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철 기술을 예로 들어봅시다. 한국은 전통적인 금속 공예 기술을 활용하면서 서양의 제철 기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결과 고품질의 철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티스는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의 발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런 사티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다음 말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에 다가가기 위해 먼저 조선시대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사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교수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다음에 꺼낸 이야기는 사티스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듣게 된 한국 역사의 진실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한국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말을 꺼내며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도시의 발전 수준입니다. 18세기 말, 한양은 세계적인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수십만 명에 달했고, 아시아의 다른 여러 도시들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거대 도시가 놀라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질서가 단순히 강제력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인들은 자율적으로 상인조합을 조직하고 방화, 방범, 청소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한국 지역 공동체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조선시대의 풍속화가 비춰졌습니다. 질서 정연한 거리, 깨끗하게 청소된 길,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이런 질서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한국 특유의 공동체 의식에 있습니다. 오가통법과 같은 상호 감시 및 부조 시스템이 사회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사티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것은 일종의 감시 사회가 아니었을까요? 자유로운 발상이나 창의성이 억제되었을 것 같은데요. 교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분명 규제는 있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들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음이나 환과 같은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한양과 개성을 잇는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약을 창조의 원천으로 활용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판소리나 민화의 보급을 보여주는 데이터,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소설책의 출판 부수, 그리고 다양한 예술 혁신의 기록. 조선시대 서민들 사이에서 문화 활동이 꽃을 피웠습니다. 독자적인 수학이 발전했고 정밀한 기계 기술도 탄생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나고 그 중에는 열심히 메모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사티조차 그 표정에 흥미로운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 시스템입니다. 서당에서는 읽고 쓰는 법뿐만 아니라 도덕 교육도 중시되었습니다. 상인의 아이들은 주산을 배웠고 선비의 아이들은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교육 시스템이 신분 제도를 넘어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농민의 아이라도 의욕만 있다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개화기 시대 사회적 유동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수는 오래된 교과서 페이지를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정갈한 글씨로 쓰인 교재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한국의 식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남성의 상당수가, 여성도 적지 않은 수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사티시 다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조선시대는 쇄국 정책으로 닫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런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완전한 쇄국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나 일본과는 제한적으로나마 교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서학, 엑시 슈에이라는 서양의 지식은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맥락에 맞게 번역되고 나아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선택적인 개방이야말로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정보나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국의 문화나 사회 시스템에 맞게 신중하게 취사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는 개화기 이후의 근대화에서도 계승된 방침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제한된 교역이 이루어지던 모습과 그 기록이 비춰졌습니다. 즉, 한국은 문을 걸어 잠그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소화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주체적인 배움의 자세였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더 깊은 통찰로 학생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배양된 동도서기, 동다오시키의 정신, 즉 한국의 마음을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이 개화기 이후의 근대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티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국 태국의 역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정적은 다음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교수가 밝히려 하는 한국 근대화의 심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교수는 칠판에 개화기라고 크게 쓰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시대에 닦인 기반은 개화기 이후 어떻게 활용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놀라운 전개입니다. 교수는 스크린에 1876년 이후의 사진을 비추었습니다. 인천항에 정박한 서양의 배, 양복을 입은 한국인 관료들, 그리고 건설 중인 공장의 모습. 개항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이룩합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공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빈부격차, 가혹한 노동 환경, 환경 파괴.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단순한 서구화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근대화를 특별하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사티시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제도를 봅시다. 한국의 공장에서는 두레나 푸마씨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을 응용한 독자적인 시스템이 발달했습니다. 이는 유교 사회의 관계나 서당의 교육 시스템을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기업의 경영 이념입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거상, 주샹의 이념이었던 상생, 이샹생, 이 철학을 채택했습니다.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고 세상도 좋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현대의 ESG 경영과도 통하는 선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개화기 시대의 방직 공장 사진이 비춰졌습니다. 공장 내에는 기숙사가 마련되어 노동자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도덕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력으로서가 아니라 인재를 육성한다는 생각의 발현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으로 학교 제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화기 정부는 조선시대의 서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근대적인 학교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1895년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고 불과 몇 년 만에 전국에 소학교가 설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의 취학률은 남자아이들의 경우 상당히 높았고 여자아이들도 점차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서구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티 씨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렇게 급격한 변혁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나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독자성입니다. 물론 반발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배양된 동도서기, 동다오, 시키의 정신이 그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 변혁이 위로부터의 강제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과도 연동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지의 실업가와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교육기관을 세워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을 공장에 가져와 노동조합 대신에 상조회나 공제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 대립을 피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교수는 다음으로 기술 개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기술의 발전 과정입니다. 한국은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독자적인 개량을 더해갔습니다. 예를 들어 제철 기술에서는 전통적인 도검 기술을 응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조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티조차 그 표정에 깊은 관심의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성의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은 근대화 속에서도 화, 해의 정신, 즉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열쇠였던 것입니다. 교수는 개화기 시대의 여러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업 생산액, 식자율, 특허 취득 건수, 모든 지표가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은 많은 외국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의 발전상에 경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근면성과 학습 의욕, 그리고 전통과 혁신을 양립시키는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사티스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국 태국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비교하는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비췄습니다. 그것은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대한제국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사진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 공업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전통과 근대화의 멋진 융합을 실현한 특별한 사례로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강의실 안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고 다음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어서 나올 교수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가 숨겨왔던 놀라운 사실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현대 한국을 상징하는 여러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고속철도 KTX, 첨단 기술을 구사하는 로봇 공장, 그리고 전통적인 축제의 풍경.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교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대화는 반드시 전통이나 문화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독자성을 살리면서 발전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이 직면했던 과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의 부족이라는 제약을 오히려 기술 혁신의 원동력으로 바꾸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술이나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개발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사티시 이전과는 다른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을 단순히 서구화의 성공 사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군요.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제도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길러온 독자적인 가치관과 사회 시스템이 그 기반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오일 쇼크 때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 가운데 한국은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여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의 한국 기업들이 중시하는 품질 관리나 개선 활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장인들의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나 공동체에서의 상부상조 정신이 현대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환경 문제나 고령화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는 깊은 이해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넘어 현대를 위한 시사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발전에는 유일한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는 각자의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 그것을 살린 독자적인 발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티스는 열심히 메모하며 조국 태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태국만의 독자적인 길을 찾아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교수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태국에는 풍부한 불교 문화가 있고 독자적인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이 아닐까요? 태국의 경우 관광 산업의 발전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태국 고유의 발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비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각국의 전통적인 경관과 현대적인 도시의 풍경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발전의 다양한 길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의 성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살린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조화, 문화의 계승, 환경과의 공생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 진정한 발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강의실은 깊은 감동과 공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강의를 넘어 미래를 향한 시사를 담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티슨 강의가 끝난 후에도 자리에 남아 열심히 노트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새로운 발견과 희망에 찬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발전의 비밀을 탐구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개화기 이후 한국의 급속한 근대화는 단순히 서양을 모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부터 길러온 독자적인 가치관과 사회 시스템이라는 굳건한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육 시스템에서의 높은 식자율, 장인들이 추구했던 완벽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의 정신을 중시하는 가치관, 이것들이 융합됨으로써 한국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와 사티스의 대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발전에는 유일한 정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에는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있고 그것을 살린 독자적인 발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불교 문화, 그리고 독자적인 사회 시스템, 그것들은 결코 근대화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지침을 발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발전의 길을 찾는 계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역사의 심층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감상을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